예, 반갑습니다. 5월 29일 디일렉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님 모시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온 디바이스 AI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네네.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 오늘 예. 좀 더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아, 예. 특히 조금 있으면은 애플에서 뭐 개발자 회의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발표한다는 뭐 외신 보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네. 관심이 뜨겁게 해서 이 네네.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온 디바이스 AI 다 아실 텐데 네.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네. 디바이스 AI가 어떤 겁니까? 예, 보통 이제 AI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챗GPT라든지 구글의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아주 빵빵한 컴퓨팅 파워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 상에 있는 AI 엔진이 디바이스 상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핸드폰, 뭐 아니면 노트북, 자동차 이런 개별 디바이스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그 온디바이스 AI가 주목받는 이유는 클라우드 AI가 사실은 뭐 지난 한 거의 10년 사이에 엣지에 있던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넘어갔거든요. 예. 네, 뭐 클라우드가 좋다라고 그랬는데 또 써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나 이제 AI 서비스는 거기서 뭔가 컴퓨팅 파워를 돌려야 되거든요. AI 엔진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이거를 처리를 하고 다시 보내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이슈. 그리고 이제 트래픽을 보내려고 했더니 뭐 통신비도 발생해. 그다음에 이제 AI 서비스 이용할 때 우리 뭐 챗GPT만 하더라도 한 달에 22달러씩 내잖아요. 한 3만 원씩 내는데 예. 이제 그걸 내지 않으면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를 그냥 우리 디바이스에다가 구현을 해놓으면 디바이스 살 때는 조금 더 돈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다 좋게 쓸 수 있겠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다시 주목을 예. 받는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뭐 다 잘 아시니까 네네.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이 온 디바이스 AI가 이게 주목받게 된 계기가 올해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에 처음으로 이제 네. 도입하면서 주목받았는데 다시 이제 관심을 모은 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하면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애플이 있는데 애플이 그동안 AI 전략에서 굉장히 뒤처졌다 했는데 네. 최근에 뭐 외신 보도 보면은 뭐 오픈 AI하고 뭐 협력한다든지 뭐 구글하고 협력한다든지 해서 이번 6월 달에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네. 날 애플 개발자 회의 때 AI 전략을 내놓을 거다라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거기에서도 아마 아이폰 관련된 뭐 온 디바이스 AI 전략 서비스 뭐 이런 네. 것들이 아마 공개될 걸로 기대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예측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 이제 전문가들 얘기들을 좀 인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비전 AI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도 지금 그 애플의 아이폰에는 비전 AI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사진 찍은 다음에 보정해 준다거나 이건 벌써 온 디바이스 AI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기대되는 거는 거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가느냐, 네. 예,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챗GPT나 아니면 구글하고 협업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협업한다라는 게 그 어떤 수준이 있겠죠. 이 챗GPT를 굉장히 아이폰에다 많이 녹여 넣느냐. 예를 들어서 뭐 시리하고 통합을 완벽하게 해서 뭐 이제 시리한테 얘기를 하면은 얘가 진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시리는 시리처럼 동작하고 챗GPT가 필요할 때는 챗GPT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냐. 이제 그 레벨의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통합하지 않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네. 진행되는 형태로 갈 거로 예상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시리하고 챗GPT하고 통합될 것이다라는 네. 전망 이런 것들 꽤 많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통합하지 않고 갈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하는 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근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가
AI 중심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대표님 핸드폰을 어떻게 보통 쓰시나요? 뭐 앱 불러와서 이렇게. 예, 앱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네. 필요한 거 이렇게 화면 터치해서 실행시켜서 쓰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는 요번에 이제 GPT-4라는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네. 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얘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고 뭐 좀 해줘 하면 또 뭐 또 딱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 나 배고파, 짜장면 좀 주문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짜장면을 주문을 해주게 될 텐데,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을 실행시켜서 짜장면을 주문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챗GPT-4o 안에 있는 네. 배달의 민족 어떤 에이전트를 돌려서 네. 짜장면을 배달해 줄 것이냐, 저는 그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AI 회사들은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 자신들의 마켓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생태계들이 구축되고 뭐 추가 비즈니스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은 애플이나 구글이 큰 이유가 그 마켓플레이스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AI 회사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애플이나 구글이 그냥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너네는 그냥 지금처럼 질문하면 답하고 뭐 자료 좀 뽑아주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요약해주고 네. 그 정도 수준에 저는 그칠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애플이 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는 그렇게 유기적으로는 결합을 못할 것 같고요. 한 내년 정도면은 자기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생성용 AI 네. 솔루션을 가지고요. 네네. 뭐 이미 이제 뭐 시리에도 AGX가 이렇게 통합된다는 얘기는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올 초에만 하더라도 애플이 그 LLM 관련해서 혹은 이제 멀티모달 그 라지 랭귀지라고 해서 MLM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 관련된 논문들을 다수 발표를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오픈 ELM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량화된 그 랭귀지 모델, 우리 이제 SL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SLM보다도 크기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근데 성능은 뭐 얼추 비슷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술이 지금 개발은 됐지만 요번 제품에 녹여 넣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CDA AGX 정도 합친 거 플러스 뭐 챗GPT 아니면 GPT-4 네. 그거를 그냥 패러럴하게 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내년에는 그냥 자기네 걸로 아마 통합을 하지 않을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 온 디바이스 AI도 네. 기존의 뭐 삼성 갤럭시 S24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근데 만약에 뭐 오픈 AI에서 제공한 뭐 챗GPT-4 같은 게 이게 탑재가 된다면은 네. 훨씬 뭐 이전의 갤럭시 S24보다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뭐 개인 비서 역할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킬러 서비스로서 휴대폰 교체 수요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걸로 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서 제공되던 서비스하고 결합되지는 못할 거다라고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냥 그 오픈 AI가 발표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예. 뭐 중간에 제가 인터럽트 걸면 얘가 말 멈추고 예. 또 다시 듣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예. 대화 질의하는 것들은 똑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그 이상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4가 좀 많이 이렇게 좋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해준다든지 예, 예.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몇몇 분들은 이거 정말 좋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과연 애플이 그것까지 갈 것이냐, 예. 저는 할 수는 있을 텐데 예. 그것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물론 갈 수도 있는데 안 가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예, 예. 이렇게 딱 녹음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클로바 노트가 그걸 텍스트로 예, 바꿔주잖아요. 예.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를 얘가 요약을 해준다든지 예. 뭐 그런 기능 정도로 제한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런 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클로바 노트 같은 예, 클로바 것도 노트는 있고. 있는데 예. 이제 그걸 요약해주는 거를 이제 그런 일부 앱들하고 결합이 돼서 예. 그 노트 해준 것들을 요약해주는 거, 예. 예. 뭐 그런 쪽에 이제 사용이 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쓰는 네. 폰이 아이폰인데 네. 제일 불편한 게 보면은 이제 녹음 기능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통화 녹음 말씀하시는 거죠? SK텔레콤 통번전 서비스 말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네.
이게 뭐 애플 같은 경우에 개인 정보 보호 뭐 이슈 때문에 네. 이게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드로이드 폰은 녹음을 할 수 그 있지만 통화 녹음, 예. 네, 통화 예. 녹음이 안 되는데 네. 최근에 SK텔레콤에서 ADAS 서비스를 내놨는데 네. 그걸 통하면 이제 녹음도 될 뿐만 아니라 네. 말을 했던 것들이 텍스트화돼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돼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한번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달라면 또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같이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취재도 많이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하려고 하니까 KT를 하고 있는데 KT는 또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SK텔레콤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에 좀 뭔가 회사 업무할 때 진짜 네. 필요한 이런 킬러 서비스가 나오면은 네. 뭐 통신사를 바꾸든 뭐 휴대폰을 바꾸든 이런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죠. 사실 그게 뭐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핸드폰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SKT는 자기네 통신망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SKT는 텔코 LLM이라는 그 용어까지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프라이버시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걸 할 때 이제 또 어쨌든 간에 또 자신들의 사용자들의 대화가 예. 이거를 다 핸드폰에다 다 저장을 해놓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로 보낼 것이냐,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애플 아이폰의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아이폰에서 이제 추구해왔던 개인 비서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쪽이 좀 맞춰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6월 10일 날 이제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어떤 서비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뭐 디바이스는 기존에 보통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OS 버전업이 되면 기존 디바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저는 좀 이제 아주 최고 사양 그 단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아니면 이제 맥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제공이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AI 엔진을 돌리려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냥 메인 CPU로 이걸 처리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뉴럴 CPU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에는 그 A11, 예. 뭐 참 A17, 뭐 A16 그런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A17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A16 아이폰 14에 들어가 있는 A16 같은 경우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17이 되면서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폰에서만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온 디바이스로 뭐 생성형 AI를 제대로 쓰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성형 AI 엔진에는 SLM이니까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담아야 되니까 스토리지 네. 용량 이런 것들도 커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램 뭐 속도도 빨라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간에 학습용으로도 학습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아마 추론만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메모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이폰 15가 되면서 기본 사양이 기본 메모리가 128기가짜리였거든요. 기존에는. 네. 근데 그게 다 256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심지어는 이게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패드도 그렇고 예. 다른 기기들도 다 기본 메모리 사양이 한 단계씩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좀 뭔가 소비자들한테 소구를 가지게 되면은 네, 휴대폰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네, 그 휴대폰에 공급하는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그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걸로. 네, 봐야 그렇죠. 사실은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이거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서버 쪽에서는 요즘 HBM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런 HBM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메모리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 안 팔려고 낸드 플래시 시장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뭐 네. 굉장히 좀 뭔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일단 디바이스 판매량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늘어날 것 같고 메모리 수요도 뭐 한 100 가까이 늘어날 것 같고. 스마트폰 말고 온 네. 디바이스가 유용하게 쓰일 분야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에는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AI를 처리하려면은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아까 뭐 메모리도 그랬고요, 뉴럴 칩셋, NPU 같은 것들도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비싼 디바이스들,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가장 좀 가능성 있게 보는 게 자동차. 자동차. 예.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 운전하면서 막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껍질은 굉장히 그러는데 위험해지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자연어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오늘 오다가 이제 봤는데 운전하다가 흥분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예. 자동차 운전 통제권을 뺏어간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제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막 이제 네. 그 생체 정보까지 분석을 네, 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너무 과도하게 흥분해 네. 있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하더라도 네. 100km 이상은 못 달리게 한다든지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 해놓고 네. 이렇게 전방을 주시 안 하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네, 전방 네. 안 하면은 막 경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네네. 하는 거하고 그렇죠. 비슷하네. 그런 센서들은 사실 요즘 이제 신형 고급 차량들에는 다 거의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관점에서만 비즈니스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만약에 동해안을 갑니다. 그럼 동해안 갔으니까 회 한 접시 먹어야 되잖아요. 속초에 뭐 괜찮은 횟집 좀 안내해 줘봐. 그러면 이제 지도상에 딱 떠지는 거죠. 뭐 평점 좀 비교해 줘. 뭐 3번이 제일 좋습니다. 뭐 3번으로 목적지 바꿔. 네.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서 말로 다 음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일종의 이제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럼 그런 온 디바이스 AI를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것 좀 포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이미 작년부터 그 벤츠가 예. 벤츠는 MB.OS라고 하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이 그 생성형 AI가 앞으로 온 디바이스로 될 때는 시스템 OS하고 예. 그 생성형 AI가 통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까 이제 애플이 그걸 그 챗GPT하고 합치는 걸 안 하겠다라는 게 예. 그걸 합쳐놓으면 이제 자기네끼리 위험해져서 안 한다는 건데 벤츠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통합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다 알아서 뭐 와이퍼도 돌려주고 뭐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늘려나가고 있고요. 시스템 OS하고 AI 기능하고 네. 합쳐서 통합체를 만드는. 네네. 그러고 이제 뭐 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중국의 샤오미. 예. 샤오미가 이제 하이퍼 OS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SU7이라고 하는 차 전기차 저렴한 걸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생성형 AI를 기본 탑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그걸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좀 제한적이지만 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저 나머지 회사들 뭐 BMW나 뭐 폭스바겐 뭐 그다음에 볼보 우리나라 현기차 같은 데들도 일단은 생성형 AI는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온 디바이스냐 아니냐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냥 클라우드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안전성이나 아니면 실시간성 때문에라도 예. 온 디바이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말고 또. 예, 자동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제가 많이 주목하라고 하는 게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요즘 엔비디아가 아주 핫하잖아요. 예, 예. 엔비디아가 이제 GTC 2024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젠슨 황이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에서 연예인들이 딱 등장하듯이 무대가 쫙 올라가면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젠슨 황이 있고 옆에 로봇이 한 10여 대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AI는 로봇이야. 예. 근데 로봇도 얘네들이 클라우드에 다 묶여서 이렇게 쓰는 구조도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사람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로봇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이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한계는 있을 겁니다. 가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산업 현장, 특히 공장 같은데 요즘 뭐 자동차 회사들 뭐 BMW나 뭐 저기 아마존,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 물류 창고에다 로봇을 도입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걔네들하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로봇의 AI, 생성형 AI가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그 공장이나 작업장 쪽에 온프레미스로 서버를 두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좀 이제 엣지 AI 방식으로 구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그쪽이 좀 유망할 것 같고요. 자동차 로봇.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전 쪽도 있고 그런데 뭐 가전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스마트홈 쪽인데 예. 스마트홈 쪽에도 슬슬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뭐 코로나 거치면서 보통 패스트푸드점 가면 키오스크 예. 이게 완전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 주문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못 해가지고 막 네. 쩔쩔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키오스크 이게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서 그냥 말하면은 네. 저분한테 주문하듯이 이야기하면 알아서 이거 시킬까요? 그러면 그 누르기만 하면 되게끔 뭐 이렇게 네. 하면은 굉장히 좀 사실 것 이제 같은데. 뭐 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라 네. 그냥 지금의 챗GPT 같은 것들을 잘만 연결시켜서 네. 그냥 인터넷에만 연결해서라도 네. 그렇게 UI UX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패스트푸드 쪽에 계신 분들이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하면은 뭐 이제 또 단가적인 이슈도 네. 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그게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뭐 한 번이라도 그 기기를 이용한 손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 정보까지도 얘가 입수를 해서 사용자 동의하에 근처에만 오면은 지난번에 추천해주고, 불고기 버거 드셨는데요. 오늘 뭐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추천도 가능해서 그래 하고 딱 누르기만 한다든지 말 한마디 하면은 자동 결제되게끔 하는 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런 온 디바이스 이 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되려면은 좀 뭔가 이제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있어야 될 네. 텐데 어떤 기술들이 중요합니까? 예, 일단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AI 엔진을 디바이스에서 돌리는 거니까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AI 엔진을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작게 가볍게 만드는 예, 그런 이제 경량화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많이 얘기되는 게 뭐 퀀타이제이션이니 디스틸레이션이니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뭐 프루닝이니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예, 뭐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량화를 시키는 게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생성형 AI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LLM이 아니라 SLM 네.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트렌드가 좀 있고요. 네. 이미 뭐 지금 대기업들은 다 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글로벌 빅테크는. 그리고 이제 그 엔진을 AI 엔진을 또 돌리려면은 또 전용 AI 프로세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뭐 NPU라고도 부르고 AI 가속기라고 가속기, 하는데 뭐, 예.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NPU나 AI 가속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서버용이나 아니면 엣지급 서버용 정도로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핸드폰이든 뭐 자동차든 일반 가전이든 이렇게 좀 더 낮은 급의 기기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 칩셋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엣지 AI 칩셋 예.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저는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시장 자료, 조사 자료 같은 것들 보면은 어차피 그 서버 쪽 그 AI 칩셋 시장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타 후발주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그 시장 거의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합작해서 뭐 네.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뭐 NPU 예, 개발하고. 그것도 좀 뭐 이게 뭐 의견 충돌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들밖에 못 쓰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고객들이 좀 열심히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엣지 AI 시장은 이 엣지 AI는 범용 AI 칩셋보다는 네. 특수 목적용 AI 칩셋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카메라에 AI 칩셋이 들어와서 뭐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뭐 사람의 얼굴 표정 뭐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AI 엔진이 칩화돼서 이제 그 PC에 저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뭐 보안 카메라뿐만 아니라 순찰 로봇 같은 뭐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시장 예. 뭐 아니면은 말을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 칩셋, 예. 그런 AI 칩셋 쪽은 좀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드 AI보다 온 디바이스 AI는 뭔가 좀 경량화되면서 네. 대신에 성능은 퍼포먼스 좀 잘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좀 과제일 것 그렇죠. 같고 뭐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낮춰야 그렇죠.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전력적인 네. 저전력 네. 특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뭐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SLM 쪽인데 SLM 쪽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LLM 나왔을 때 뭐 네이버, 뭐 카카오, LG, 삼성에서 한 6개 정도
기업이 자체적인 LL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SLM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일부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기업들 한 서너 군데에서 자체 SLM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소식만 들었지 네. 뭐 그거에 대한 뭐 성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좀 듣지 못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엣지 AI 칩셋 쪽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엣지 AI 칩셋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 기업이 관련된 칩셋을 만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한 두 개의 회사 뭐 이름을 말해도 네, 뭐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이제 디벡스라는 회사고 모빌린트라는 회사가 네. 그나마 이제 엣지 AI 칩셋 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빌린트 같은 회사는 AI 칩셋하고 MCU를 결합한 일체형 칩셋까지 저번에 전시회 와서 보니까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네. 그 이제 양산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빠른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내년 하반기나 뭐 26년 그렇게 이제 양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뭐 네.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한두 회사 정도는 굉장히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은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정부 이제 쪽은 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정부 쪽도 뭐 계속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정부 바뀐 다음에 몇 년 전, 2년 전에 AI 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AI 하면 또 이제 반도체 쪽 얘기를 특히 많이 해서 뭐 4월 달에 보니까 용어는 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뭐 예, 무슨 행사 같은 게 했었죠. 예, 그런 행사도 대통령 하면서 참석해서 예. 네, 그래서 뭐 9개 중점 추진 과제 뭐 예. 그런 뭐 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반도체 회사, AI 엔진 개발하는 회사 뭐 이런데 이제 중점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능형 IoT 아니면 뭐 그 AI 애톰이라고 해서 이제 AI 플러스 응용 분야 예, 이런 형태의 이제 시범 사업, 실증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내년에는 이제 그 AI 엣지 반도체를 만드는 지원하는 뭐 그런 사업도 좀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엣지 허브 기반의 스마트 홈 서비스 네. 뭐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지능형 IoT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보통 이제 2년짜리 과제로 진행이 되는데 요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IoT 데이터 저희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글로벌 표준인 메터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걸 네. 따르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얘네들 좀 한번 잘 이용을 해보자 네. 이 정도였다라면 요번에는 그런 디바이스도 만들고 이건 이제 디폴트가 됐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능형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게 한 꼭지고요. 또 하나는 그거 말고 지금 생성형 AI가 보편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디바이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옛날에 핸드폰으로 디바이스 제어를 네. 했는데 그냥 말로 써. 좀 어둡네. 그러면 불 켜달라는 소리구나.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램프의 전원을 딱 켜주는 예. 그런 이제 서비스 뭐 기타 뭐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예. 아니면 행동 패턴을 인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실 수 있잖아요. 예. 낙상 같은 것들도 인식을 해서 예. 뭐 돌봄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뭔가 그 데이터들을 AI가 처리를 해서 서비스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SLM 이제 소규모 언어 모델 그 다음에 그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AI 칩셋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한 엣지 허브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LLM이라든지 네,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제 초대형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해외 빅테크들이 네. 거의 선점한 시장이고 네, 우리 후보자가 가려면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돈도 투입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라잡기 불확실한 반면에 네, 온 디바이스 AI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 버티컬화돼 있어서 네. 특화된 시장에 칩이 됐던
AI 엔진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도전하면은 네.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좀 뭐 특화된 시장에서는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이미 핸드폰, 노트북 쪽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이나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또 상당 부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나름 하고 있거든요. 뭐 제조는 중국에서 해올지 모르겠지만 그쪽 분야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뭐 스마트홈이 좀 약하긴 한데 뭐 그쪽도 좀 그렇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대통령께서도 참석해서 뭐 AI 이니시티브 행사도 네. 열고 했는데 최근에 그 미국 의회에서 AI 규제 보고서 이런 거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한 1년 정도 이제 뭐 의원들이 무슨 TFT 꾸려가지고 조사했는데 원래 AI 규제 이슈들, AI가 이제 발달하면서 인류한테 뭐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논의했는데 결론이 완전 반대로 났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났냐면은 이게 이 AI가 굉장히 좀 뭐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네. 뭐 군사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네네. 경쟁국이라면 뭐 중국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규제보다는 육성에 방점 박아야 된다 해서 네. AI 자체를 갖다가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이런 이슈를 이렇게 잡아서 완전히 그동안 논의했던 이 담론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거 보면서 진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AI를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좀 뭐 활성화시키려고 AI 기본법 이런 것들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국회 어저께 그 완료됐는데 통과 안 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좀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책을 만들고 푸시해 나가는 반면에 우리는 약간 뭔가 산업적인 측면 좀 약간 네. 좀 낮은 단계에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좀 이제 주변에 AI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들을 보시면 뭐 네이버나 뭐 KT나 그쪽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소버린 AI라고 해서 이제 AI 자주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예. 정부 쪽에 많이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예. 이거에 뭐 중요성을 떠나서 중요성은 아실 텐데 뭐 긴급함, 긴박함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큰 우리 대기업들이 예. 나름 잘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예. 하지 않아도 예. 되지 않을까. 뭐 알겠습니다. 기업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안 해준다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들 존립이 걸린 예. 문제이다 보니까. 네. 예, 오늘 그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님 모시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